엄마, 나는 엄마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38회를 부모에게 바친 여자의 고백. 저는 올해 59살 황수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광주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4평짜리,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이 좁은 방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온전히 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59이면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 나이 아니냐고 하죠. 맞아요. 보통은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결혼은커녕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본 기억조차 손에 꼽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38회를 부모님의 팔다리로 살았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서예요. 저는 1967년 충청남도 서천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황태봉 씨는 원래 수산물 도매를 하셨고 어머니 김말순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말아주는 일을 하셨죠. 위로 오빠가 둘 있었어요. 오빠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요? 저는 수련이는 착하니까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성적표를 가져가면 아버지는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오빠들 성적표는 액자에 넣을 듯 쳐다보시면서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믿었어요. 착한 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유일한 훈장이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의 도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어음을 들고 잠적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우리 가족은 서천을 떠나 대전 외곽의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큰 오빠는 법대, 작은 오빠는 경영학과. 부모님은 오빠들 등록금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하셨어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노점에서 파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셨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련아, 너는 여자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 오빠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너도 덕 보는 거야. 15살 소녀한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착한 딸은 울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전 시내 제과 공장에 취직했어요. 라인에서 빵 반죽을 기계에 넣고 나온 빵을 포장하는 일이었죠. 월급이 32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중 25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서 현장 일을 더 이상 못 하셨고 어머니는 무릎 연골이 닳아서 김밥 장사도 접으셨거든요. 오빠들한테는 부모님이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오빠들은 공부하느라 바쁘다. 나중에 크게 벌면 다 갚는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큰오빠는 사법시험에 3번 떨어지고 로펌 사무보조로 들어갔고 작은오빠는 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오빠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돈은 명절 용돈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3살 때 공장 동료였던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수련아,
너 이러다 시집도 못 간다. 너 돈 다 갖다 바치면 누가 너 좋다고 하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언니. 부모님이 좀 나아지시면 그때 나도 뭐 해보지.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31살 되던 해 저는 제과 공장을 나와서 대전역 근처 빵집에서 제빵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죠. 장을 봐서 저녁을 차리고 아버지 병원 약을 타오고 어머니 물리치료 예약을 잡고 제 하루는 그렇게 부모님 스케줄표 위에서 굴러갔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빵집에 밀가루를 납품하러 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제보다 3살 많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는데 올 때마다 제가 만든 식빵을 하나 사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빵 맛이 참 따뜻합니다. 만든 사람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31살 먹은 여자가 16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셨고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련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수련 씨 인생도 수련 씨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 인생이 제 것이라고 말해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3달쯤 만났을까요?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어머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집 가면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요?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내고 내 무릎은 누가 신경 써? 오빠들은 자기 살기 바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러셨어요. 남자가 뭐 별거냐? 그놈이 우리 수련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지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지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요. 착한 딸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40살이 넘으니 몸이 보내는 경고가 시작됐어요.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다 보니 손목에 염증이 생겼고 허리 디스크도 왔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제 월급 240만 원 중 150만 원은 여전히 부모님 생활비와 의료비로 나갔으니까요. 그쯤 큰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수련아,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치매 초기래. 저는 물었어요. 오빠,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오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빠듯하다. 내가 좀 알아봐라. 작은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비슷했어요. 형편이 안 돼. 수련이 내가 그동안 부모님이랑 있었으니까 내가 잘 알아서 해.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는 43살인데 쉰이 넘어 보였어요. 거칠어진 손, 굽어가는 등 핑기 없는 얼굴. 제 청춘이 어디로 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더 심해지셨어요. 제가 퇴근이 조금만 늦으면 전화를 쉴 새 없이 하셨어요. 받지 않으면 이웃집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고요. 한 번은 제가 빵집 동료 생일 모임에 갔다가 2시간 늦었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너까지 나를 버리는 거지? 다 그러더라. 다 떠나더라.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신발도 안 벗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짐했죠. 조금만 더 참자. 부모님이니까. 47살 때 저는 손목 수술을 받게 됐어요. 더 이상 반죽을 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수술 후 석 달간 일을 못하게 됐는데 그때 빵집 사장님의 소개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어요. 수련 씨, 혹시 거머리라는 동물 아시죠?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요. 수련 씨 부모님이 수련 씨한테 하고 계신 일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모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삼키는 관계가 있어요. 수련 씨, 효도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창밖으로 대전 시내 불빛이 흐르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잖아요. 저마다 자기 이름으로 빛나는 삶. 근데 저는요? 제 불빛은 어디 있는 거예요? 5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깊어지시다 폐렴이 합병증으로 왔고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오빠와 작은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들은 상복을 입고도 사업 통화를 하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큰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수련아, 엄마는 내가 계속 모시는 거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빠, 나도 더는 못하겠어. 오빠들도 분담해야지. 30년 넘게 나 혼자 했잖아. 오빠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큰오빠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시집도 안 갔으니까 시간이 있잖아. 우리는 애들도 있고 처가 눈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시집도 안 갔으니까. 제가 왜 시집을 못 갔는지 그 이유를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빠들 때문에 대학도 못 갔고 부모님 때문에 연애도 못 했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시간도 없이 살아온 건데 작은 오빠는 더 했어요. 솔직히 수련아, 엄마가 너한테 정이 가 있는 거야. 갑자기 우리한테 오시면 엄마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그 말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을 현실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면 무책임이 갑자기 합리적인 판단이 되니까요.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1살. 주름 사이로 피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 왔어요.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49제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월세방을 알아보고 짐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편지를 썼어요. 밤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해서 완성한 편지였어요. 엄마, 나도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요. 오빠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엄마 생활도 정리할게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짐을 들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그 3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초였습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련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돌아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편지 읽어봐. 나 버리는 거 아니야. 2번째 전화. 30분 뒤였어요. 너 아버지 무덤에서 보고 있다. 이 불효막심한 거사. 3번째 전화. 밤 11시. 나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수련아, 엄마 죽으면 너 편하겠지. 그래, 죽어줄게.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당장 뛰어가고 싶었어요. 아니, 온몸이 이미 현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죽는다는 말, 아프다는 말, 저주하는 말. 이 3가지는 자녀를 묶어두는 밧줄이에요. 그 밧줄을 끊지 않으면 수련 씨 인생은 영원히 수련 씨 것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큰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엄마 지금 힘들어 하셔. 오빠가 가봐줘. 큰오빠한테서 답이 왔어요. 지금 11시야. 내일 연락할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잠들며 부모님을 챙긴 사람은 저인데 단 한 번 밤 11시에 가봐달라는 부탁은 내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오빠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원룸에서 혼자 잔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부모님 집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어머니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새벽마다 울리는 약 먹을 시간 알람. 그런 소리들이 제 수면의 배경음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은 너무 고요했어요.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자유라는 건 이렇게 낯선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어요. 죄책감이요. 밥을 먹다가도 엄마는 뭘 드셨을까 싶고 이불을 덮다가도 엄마 방은 춥지 않을까 생각이 나고 마트에 가면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참기름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그게 1달, 2달, 석 달 계속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그걸 심리적 탯줄이라고 하셨어요. 수련 씨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그 집에 있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저는 조금씩 제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동네를 30분 산책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생경하던지 산책하면서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빵집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그런 작은 것들이 저를 천천히 살려냈어요. 53이 되던 해 저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제빵 강사 자격증 과정을 들었어요.
수술 후 대형 반죽은 못 치지만 소규모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붙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수련의 작은 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제빵 수업을 열었습니다. 수강생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 나이 74에 빵을 처음 만들어 보네. 이거 참 재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렸어요. 아, 이런 게 내 삶이구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는 거구나. 독립한 지 2년쯤 됐을 때 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2년 동안 어머니는 저와 거의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문을 안 열어주셨거든요. 대신 큰오빠 며느리가 가끔 들렀고 오빠들이 번갈아 생활비를 보냈어요. 제가 빠지니까 오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30년간 제가 다 떠안고 있을 때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더니 제가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가족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련아.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날카로움이 아니라 떨림이 느껴졌어요. 작아지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크고 무거운 존재였는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았어요. 엄마, 나야. 밥 먹었어? 먹었다.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엄마 좋아하는 호박죽 쑤어 갈게.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게 뒤섞인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3번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2년 사이에 많이 작아지셨더라고요. 허리가 더 굽으셨고 눈가주름이 깊어지셨고 양볼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입술을 떠셨어요. 수련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30년 넘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고생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30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아진 등을 껴안는데 뼈가 만져졌어요. 이 사람도 늙었구나. 이 사람도 무서웠구나. 자식이 떠나는 게, 혼자 남는 게, 세상에서 잊혀지는 게 두려웠던 거구나.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지금 저는 59살이에요. 여전히 경기도 광주 원룸에서 살고 있고 주 3회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빵 수업을 해요. 수입은 많지 않아요. 월 120만 원 남짓.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저를 위한 돈이에요. 제가 벌고, 제가 쓰고, 제가 저축하는 돈. 어머니는 지금 큰오빠네 근처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오빠 둘이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고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세요. 저는 한 달에 2번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가끔 제가 만든 빵을 가져가면 어머니는 조용히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련이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요. 웃으면서 받아요. 엄마, 다음에는 단팥빵 해올게.
저와 어머니 사이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있고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녀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삼키는 관계는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떠안고 부모님의 삶을 내 삶으로 대신 살고 있는 분. 효도라는 이름 아래 자기 인생을 지우고 있는 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실 때, 죽겠다고 하실 때, 그 말에 끌려서 자기 발걸음을 되돌리는 분.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떠난다고 부모님이 쓰러지지 않아요. 당신이 착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요. 오히려 당신이 빠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른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당신의 팔다리가 아니에요. 자식은 당신의 보험도, 노후 대책도, 삶의 유일한 이유도 아니에요. 자식이 독립하는 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키운 사람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저는 38회를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을 되찾았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 반죽을 치대면서 느꼈어요. 밀가루에 물을 넣고 손으로 주무르면 처음엔 엉망이에요. 끈적거리고 모양이 안 잡히고. 근데 계속 치대다 보면 어느 순간 매끈해져요. 탄력이 생기고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무르면 모양이 나와요. 저는 오늘도 반죽을 치댑니다. 제 인생이라는 반죽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남길게요. 독립은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독립은 마주보는 거예요. 떨어져서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는 당신. 제발 한 발짝만 나와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나오기 전엔 몰랐어요. 저 황수련이 이 나이 먹고 처음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눈부신 거라는 걸. 감사합니다.